안녕하십니까. 제13주차 3차 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오는 럼버를 이 사람이 이제 방송국에 찾아가서 그 줄리언 사이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이론을 자기가 다 분석을 하고, 기다려라, 이제 당신의 이론이 경제학에서 보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없다, 낙관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통계를 조사해서 반박하겠다. 통계학자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환경이 오염되고 망가지고 있는 통계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는 거죠. 낙관적 경제학자. 경제학자들은 환경을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경제가 발전되고 성장하는 나라일수록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런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를 반박하기 위해서 낙관적 경제학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막 집필하는 거예요. 통계를 모은 거예요. 그게 책이 500페이지가 넘죠. 각 주도 엄청나죠. 근데 이 사람이 한참 막 책을 쓰다가 벽에 부딪힌 거예요. 무슨 벽에 부딪혔냐 하면, 지금까지 환경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환경오염의 통계들, 생물종이 멸종되고 있다고 하는 통계들을 막 모아가다 보니까 결론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학자들이 주장했던 이 환경오염에 대한 통계들, 이 생물학자들이 주장했던 생물종이 멸종되고 있다고 한 하루에 몇백 종씩 멸종된다. 그 통계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조금 과장이 있단 말이죠. 지나치게 과장됐단 말이에요. 통계가 너무 뻥튀기라는 거예요. 생물종이 한두 종류 멸종되면 몇백 종이 멸종된다. 환경오염이 좀 악화됐을 땐 이러다가 지구가 망한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통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최근 50년 동안 지구 안에 그 나무, 녹지 면적이 조금씩 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아마 여러분은 지금 아마 20, 30대이기 때문에 못 느낄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어요. 지금 없어진 거예요, 식목일이 아예. 4월 5일날 되면 집에서 학교 안 오고 쉬는 대신 반드시 나무를 몇 개씩 심었다고 보고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냥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산이 새빨개요. 6.25 전쟁이 터져서 이건 뭐 황폐하게 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산에 가서 다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나무 잘라다가 땔감으로 쓰니까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 나무 심기 운동을 할 정도로 그만큼 산이 황폐했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제가 지금 한 30년, 무슨 40년이 지났죠. 초등학교 50년 가까이 되네. 제가 40, 50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벌써 지금 아름드리 나무가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지금 황폐한 산이 없어요. 한국이 아주 그냥 산이 그 나무로 꽉 차버렸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산림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요. 경제학자도 문제인데 환경학자도 문제구나. 그리고 자기가 환경주의자 길을 가다가 거기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회의적 환경주의자. 환경학자들이 너무 비관적이다. 그러지 마라. 숲의 면적이 개선되고 있지 않느냐.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가에서 다른 길로 이렇게 전환한 극적인 비오는 럼버로,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이 환경적인 비관주의 입장과 경제학적인 낙관주의 입장에 대한 중도의 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제시됐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또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절로 개선되지도 않아요. 인간이 노력해야 돼요.
환경을 파괴한 인간이 환경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숲의 면적이 개선된다는 것은 한쪽 면만 통계만 봐서 그렇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통계학자는 통계만 갖고 보니까, 수치만 갖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숲의 면적이 증가된 것은 환경이 개선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무엇일까요? 연료의 대체예요. 전 세계 인류가 자연 화석 연료, 자연 연료에 의존했었어요. 지금 물론 석유를 쓰고 있지만 과거에는 산에 있는 나무들을 연료로 썼어요. 전 세계 인류가. 근데 지금은 나무 떼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요즘에 무슨 가마솥 곰탕이라든지 저기 저 장작불 곰탕 이런 데나 쓰지요. 숯 만들 때나 쓰지요. 누가 지금 집집마다 아파트에서 나무 떼면서 살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화석 연료에서 이제 그 나무에서 이제 석유, 전기, 원자력, 또 태양, 에너지가 대체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대체 통해서 그 효과를 자연이 입어서 개선된 거지 자연 스스로 개선시킨 것도 아니라 인간이 노력한 거예요. 에너지의 대체. 이걸 롬보르가 못 본 거예요. 에너지가 대체되면서 부분적으로 숲이 늘어난 거지 환경 전체 오염, 뭐 오존층이 회복되고 뭐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뭐 대기 오염이 회복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미세먼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20, 30년 안에 호흡기 질환으로 다 망가져요.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아주.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 지금 기관지가 안 좋은데. 자, 그래서 크게 환경을 보는 두 줄기는 비관적 입장, 낙관적 입장. 비관적 입장은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론. 낙관적 입장은 제임스 러브락의 가이아 이론. 그리고 중도적 입장은 비오른 롬보르의 회의적 환경주의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학이 가는 하나의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고, 이제는 여러분 책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환경윤리학의 원리는 무엇인가? 환경윤리학의 원리는 무엇인가? 자, 환경윤리학이라고 하는 구상을 한 사람, 창시자 포터가 환경윤리학적인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포터라는 사람이 환경윤리학을 구상했는데 20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생명윤리학과 환경윤리학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다. 생명윤리학은 자기 결정권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데 반해. 왜냐하면 생명윤리학은 생명의 주체인 인간이 결정권을 가지죠. 환경윤리학은 그와 상반되는 원리에 입각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환경윤리학의 원리는 그 세 가지 입장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 생명윤리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잖아요. 근데 환경은 환경의 가치를 중시해요. 근데 가치라고 하는 게 똑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 어떤 것이 가치 있다. 그럼 뭐예요? 자기의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는 내려가는 거예요. 자, 환경의 가치.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가치 있어도 생명의 가치보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의 가치는, 자연의 가치는 도구적인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가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니까 가치 있다. 이건 도구적 가치예요. 근데 환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 자체가 중요하다. 인간에게 이익을 안 줘도 환경은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내재적 가치죠. 그러니까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생명이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 친구는 참 소중해. 그럼 친구가 왜 소중해요? 친구는 나에게 떡볶이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그래서 참 소중해. 이거는 친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오래 못 가요. 늘 나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준다. 그래서 친구다. 얼마 못 가서 헤어져요. 친구가 왜 소중해? 친구는요, 나에게 큰 도움은 안 줘도요, 친구가 있으면 편안해. 그리고 친구 자체가 나에게 소중해. 내가 친구를 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니까 내 기분이 좋고 편안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가 도와줘 친구가 막 행복해 하니까 내가 막 기뻐. 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 그 자체로서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 갖고 만나면 헤어져. 그러니까 친구는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다. 그래서 이 환경윤리와 생명윤리가 부딪히는 것은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환경윤리학 안에서 움직여지는 원리를 세 가지 한번 여기 책에 써 있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1. 자연생존권. 인간뿐 아니라 생물의 종, 생태계, 경관 등에도 생존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재적 가치예요. 인간의 생존, 인간의 생명만을 그렇게 가치 있고 중시하다가는 환경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보존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자연이 아름다움을 주고 혜택을 줘서 보존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가 힘들어요. 환경 안에 가치를 두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우선주의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 어디가 지워졌네. 우리가 인간을 중심으로 보면 나머지는 부속적인, 종속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 외의 모든 것을 도구적으로 보는 거예요. 도구적 가치만 내세우면 결국은 경제학으로 빠져요. 경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 이용해야 된다. 나무 한 그루가 우리에게 종이를 펄프를 얼마만큼 준다. 땔감을 준다. 그래서 나무를 보존하자. 그건 환경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인간 우선주의죠. 인간 중심주의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입장이며 또한 애니미즘적 견해를 취하게 된다. 애니미즘적 견해는 자연을 존중하고 이것도 조금 이게 심한 거예요. 이것도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애니미즘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 숭배, 애니미즘. 인간이 원시시대 때 인간의 그 한계, 빙하기가 오면 얼어 죽고 너무 또 폭염이면 더워서 죽으니까 인간이 이 자연의 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요. 그 태양을 섬긴다. 태양신. 이게 애니미즘이에요. 태양신, 바람신, 또 물의 신. 물의 신은 뭐예요? 포세이돈, 물의 신을 섬기고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을 애니미즘이죠. 이것도 조금 지나친 거예요. 자연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 자연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을 숭배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대 간 윤리. 현 세대뿐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포함시켜 윤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입장.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행복에 책임지게 된다. 이게 뭐냐면 책임 윤리예요.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에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 속에서 환경 문제는
책임의 문제인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플라스틱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플라스틱. 그래서 저는 써요. 쓴 다음에 이거 제가 집어 던져요, 버려요. 땅 속에 들어가요. 그럼 제가 뭐 앞으로 뭐 30년, 40년, 50년, 얼마, 뭐 60년, 뭐 모르죠, 언제까지 살지는. 최소한 몇 백 년 동안은 제가 이거 버린 게 저한테 이게 해를 안 줘요. 근데 100년, 150년, 200년 쭉 이게 이제 분해되면서 여기서 환경 파괴물질이 쭉 나와요. 그러면 저의 몇 세대 후손들이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선전 나오잖아요, CF. 종이컵 먹는데 5분, 썩는데 몇십 년. 뭐 플라스틱 쓰는데 뭐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물티슈 쓰는데 몇십 분, 분해되는데 몇십 년.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들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망가뜨리는 환경의 문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고통을 주면 환경은 금방 우리에게 고통 주지 않아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환경을 망가뜨리는데 그 결과는 환경이 우리에게 금방 주지 않고 오랜 세월 우리 후손들에게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환경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지구를 물려줘야 돼요. 그럼 우리 후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환경에 대한 행동은 우리에게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 윤리를 제시해. 여러분, 지금 우리 이웃, 우리 세대에게만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시대의 생명윤리죠. 생명윤리는 우리 시대의 책임인데요. 환경윤리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쓰레기 하나도 조심스럽게 버립시다. 리사이클 합시다. 3R 운동 있죠, 3R. 3R. Reduce, Reuse, Recycle. Reduce. 좀 저작해서 조금씩 씁시다. 휴지 2장 찢을 거 1장 찢읍시다. 저작합시다. Reuse. 다시 사용합시다. 이거 다 쓰면 여기다 리필 합시다. 리필 집어넣읍시다. 리필 집어넣어서 다 쓰면 이거 재활용합시다. 리사이클 합시다. 쓰레기도 자원이다. Don't waste waste. 쓰레기를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쓰레기도 자원이 나다. 이게 환경적인 원리예요. 이게 말하면 누가 제창했냐면 노먼 마이어스. 노먼 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아의 기업, 우리 제임스 러블락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제임스 러블락이 말했던 가이아 정신을 환경에만 쓰지 말자, 경제에다 쓰자는 거예요. 근데 경제는 환경을 생각하면 망해요. 환경 정화 비용에다가 돈을 들이면 정화하는 데다가 기업 망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환경 비용. 근데 이 사람이 아니야. 환경적인 사고라면 경제가 산다. 이게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쓰레기를 활용해서 이익을 증대시키자. 그래서 기업에서 구조조정할 때 부도가 나면 기업이 어려우면 사람들 쫓아낼 생각하지 말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더 뽑아. 사람이 자원이야. 그 마쓰시단가 스미모토인가 미국의 미국이 아니지, 일본의 그 큰 기업의 그 창업주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제품 회사예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는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야, 멋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제품을 만들긴 하지만 제품보다 먼저 만드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 회사는요, 제품을 만들지만 더 먼저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불어났을 때 사람을 더 뽑아요. 폭스바겐에서 독일에서 구조조정할 때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3분의 1 더 뽑아서 3궤대로 돌리니까 경영이 혁신되고 효율성이 증가돼서 회사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이에요. 이게. 자, 3R 운동.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인간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스 요나스가 책임의 원칙,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져야 된다. 그것은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지구 전체주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제임스 러블락이 말했던 지구 유기체론이에요. 지구는 하나란 말이에요.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환경과 생명체는 다 연결돼 있다. 하나다. 그 중에 하나가 깨지면 다 깨진다. 이게 뭐라고 하면 이게 콜렉티브 집합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그 중에 하나, 작은 하나가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 이 집단인격, 공동체주의예요. 자, 지구 생태계는 열린 우주가 아니라 닫힌 세계다. 개인보다 지구의 보존을 더 중시한다. 이건 좀 심한 얘기인데 개인과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주의, 지구 유기처럼 제임스 러블락의 입장과 좀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크게 환경윤리학의 원리는 3가지 원리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진정으로 환경이 회복되고 생명윤리학과 환경윤리학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생명윤리학과 윤리적 기초 205페이지. 자, 이제 이 책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생명윤리학이 그냥 생명윤리학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윤리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생명윤리학도 살고 환경윤리학도 살 수 있다. 자, 205페이지 두째 단락. 생명윤리학이든 환경윤리학이든 우리의 생활 조건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그렇게 유지된 조건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든 환경윤리든 그냥 내가 연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 누가 했냐?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배고픈 돼지는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 배부른 돼지. 죄송합니다. 이건 최악이네. 배고픈 돼지는 최악이지, 이건. 배부른 돼지는 뭐냐면 동물의 세계예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거든. 배가 고파도 소크라테스처럼 자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그냥 이미 나는 지금 숨이 끊어져 가는데 식물인간인데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거 몇 푼의 빚 때문에 모함을 얻어서 이게 점점 죄가 커지면서 나중에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큰 죄가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돈을 얼마나 안 갚았다. 그래서 사형선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건 죽기 너무 억울하니까 당신 살려줄 테니까 도망가.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소크라테스가 아니야. 나 그냥 독배 마시고 죽일래. 왜? 그냥 돼지처럼 연명하기보다는 죽는 게 더 편해. 인간답게 죽는 게 나아. 나는 죽음의 길을 택할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이 법에 내가 피하면서까지 그렇게 구차하게 살 것이 아니라 엉터리 법이지만 이 법에 따라서 내가 죽겠다. 자, 인간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14주 차에는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고, 한 학기를 쫙 이제 요약하면 마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학기 말 시험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종강을 하고 15주 차에는 학기 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